여러분, 지금 지구 반대편에서는 전쟁이 한창입니다. 전 세계 LNG, 그러니까 액화 천연가스 공급량의 5분의 1을 책임지던 나라가 가스를 단 한 방울도 밖으로 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스 가격은 단숨에 40% 넘게 치솟았고 아시아와 유럽의 발전소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마디로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 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불난 시장 한복판에서 한국의 작은 섬 하나에는 전화통에 불이 났습니다. 그것도 좋은 의미로요. 전 세계 선주들이 너도 나도 전화를 걸어 배를 만들어 달라고 줄을 섭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죄송합니다. 2028년까지는 자리가 없는데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가스를 못 파는 위기 상황이면 가스 운반선 주문도 끊겨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위기가 깊어질수록 거제도 조선소의 주문 잔부는 오히려 더 두꺼워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저도 처음 이 뉴스를 봤을 때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숫자를 하나하나 뜯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막연히 조선업 포항이라고 알고 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그림이 보이더군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세 가지를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첫째, 영하 163도짜리 거대한 보온병이 어쩌다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지정학적으로 강력한 물건이 되었는가. 둘째, 카타르의 가스 공장을 부셔버린 전쟁이 어떻게 거제도의 일감을 오히려 늘려놨는가. 셋째, 이 호황이 진짜 황금기인지 아니면 달콤한 함정인지.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이야기를 여러분 집안으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셨나요? 겨울에 보일러를 돌리셨죠? 그 가스, 그리고 우리가 쓰는 전기의 상당 부분이 바로 이 LNG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 가스를 거의 전량 수입합니다. 우리 땅에서는 안 나오거든요. 결국 배에 실어서 바다 건너 가져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스를 실어 나르는 배가 바로 LNG 운반선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바다 위를 둥둥 떠다니는 영하 163도짜리 초대형 보온병입니다. 천연가스는 기체 상태로는 부피가 너무 커서 배에 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하 163도까지 꽝꽝 얼려서 액체로 만듭니다. 이렇게 하면 부피가 무려 6P분의 1로 쪼그라듭니다. 운동장만한 가스가 교실 한 칸으로 줄어드는 셈이죠. 이 극좋은 상태를 항해 내내 유지해야 하니 이 배는 사실상 세계 최고 수준의 보온기술 덩어리입니다. 이 보온병 한 척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요즘 시세로 한 척에 2억 5천만 달러를 넘어갑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한 척에 3,700억 원이 넘습니다. 배 한 척 값이 그렇습니다. 웬만한 종합병원 하나를 짓고도 남는 돈이고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 수십 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런 배를 카타르 한 나라가 100척 넘게 주문했다면 감이 좀 오시나요? 이건 그냥 배 장사가 아니라 나라 단위의 거대한 돈이 오가는 산업입니다. 자, 이제 위기의 실체를 해부해 보겠습니다. 모든 사건의 출발점은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지도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페르시아만이라는 거대한 욕조가 있습니다.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산유국들이 다 이 욕조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욕조의 물이 바다로 빠져나가는 배수구가 딱 하나뿐입니다. 그게 바로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좁은 데다가 길목 자체가 이란 영해를 지나가야 합니다. 2026년 초 미국과 이란 사이에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3월 이란이 이 배수구를 틀어막아 버립니다. 욕조 마개를 꽉 닫아버린 겁니다. 전 세계 LNG 물동량의 4분의 1이 이 길목을 지나가는데 그 길이 막힌 거죠.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게 카타르입니다. 카타르는 작년 안에 전 세계 LNG 공급량의 5분의 1, 그러니까 20%를 책임지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라스라판이라는 세계 최대 가스단지가 석 달 넘게 멈춰섰습니다. 심지어 이란의 미사일 공격으로 남쪽 액화시설 일부는 아예 파괴됐습니다. 이건 복구하는 데만 3년에서 5년이 걸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 결과 동북아 가스 가격 지표는 단숨에 40% 넘게 폭등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머나먼 중동 뉴스처럼 들리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우리 집까지, 아니 거제도 조선소까지 도미노로 넘어오는지 보시죠. 2026년은 카타르가 주문한 LNG선이 한창 만들어지는 시점이었습니다. 업계 얘기로는 지금 한국 조선소 작업장의 약 25에서 30%가 카타르로 갈 LNG선으로 채워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카타르 현지 항구가 멈춰섰으니 다 만든 배를 가져갈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이걸 일상에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택배기사님이 물건을 계속 배달해 오는데 정작 받는 집 현관문이 잠겨 있어서 박스가 현관 앞에 산더미처럼 쌓이는 상황입니다. 다 만든 3,700억 원짜리 배들이 조선소 부두에 둥둥 떠서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더 무서운 건 그 다음입니다. 조선소 부두에 자리가 없으면 작업장에서 갓 만든 새 배를 바다에 띄울 수가 없습니다. 주차장을 떠올려 보십시오.
맨 앞에 세워둔 차가 안 빠지면 그 뒤에 줄줄이 서 있던 차들이 단 한 대도 못 나갑니다. 카타르 배가 안 빠지면 그 뒤에 만들어야 할 컨테이너 선도, 유조선도 줄줄이 일정이 밀립니다. 이게 바로 한 곳만 삐끗해도 전체 공정이 마비되는 도미노 지연입니다. 카타르는 심지어 일부 장기 공급 계약에 대해 최장 5년간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위기가 바다 건너 우리 산업의 심장부까지 닿은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결론은 뻔해 보입니다. 카타르가 배를 안 가져가니 한국조선소는 큰일 났구나. 일감이 막히겠구나.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핵심은 지금부터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위기는 한국조선소의 일감을 줄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늘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카타르의 가스 공장을 부숴버린 이 전쟁이 거제도 조선소의 주문장부를 더 두껍게 만들었습니다. 헌식과는 정반대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지금부터 그 메커니즘을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열쇠는 톤마일이라는 개념입니다. 어려워 보이지만 택시미터기를 떠올리면 아주 쉽습니다. 똑같은 손님 한 명을 태워도 가까운 데까지 가면 요금이 싸고 멀리 돌아가면 요금이 비싸집니다. 배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양의 가스를 실어 날라도 운송거리가 멀어지면 그만큼 더 많은 배가 필요해집니다. 자, 카타르 가스가 막혔습니다. 그럼 아시아와 유럽은 가스를 어디서 구해와야 할까요? 멀리 떨어진 미국, 호주, 브라질, 아프리카까지 가서 사와야 합니다. 카타르에서 가져오면 가까웠을 길을 이제 지구 반바퀴를 돌아서 실어와야 하는 겁니다. 거리가 2배, 3배로 늘어나면 같은 가스를 나르는 데 필요한 배도 그만큼 더 많아집니다. 미터기가 팍팍 올라가는 거죠. 즉 카타르 위기는 역설적으로 전 세계가 더 많은 LNG선을 필요로 하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열쇠는 미국입니다. 카타르라는 거대한 공급원의 구멍이 뚫리자 그 빈자리를 미국이 채우겠다고 나섰습니다. 사실 이건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몇 해 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을 때 유럽이 러시아 가스를 끊고 미국 가스로 갈아탔던 적이 있죠. 그때 미국 가스 수출 사업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지금 똑같은 일이 다시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곳곳에서 새로운 가스 수출 기지 건설 계획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스 기지를 지으면 뭐가 필요할까요? 그 가스를 실어 나를 배, LNG선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수십 척씩 필요합니다. 주문이 또 쏟아지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전 세계가 이렇게 LNG선을 필요로 하는데 왜 하필 한국에, 그것도 거제도에 줄을 서야 할까요? 다른 데서 만들면 안 되나요? 여기서 세 번째 열쇠, 보온병의 비밀이 나옵니다. 아까 이 배가 영하 163도짜리 거대한 보온병이라고 했죠? 이 극저온을 유지하는 핵심 부품을 화물창이라고 부릅니다. 가스를 담는 거대한 단열 탱크입니다. 이게 조금이라도 새거나 온도가 흐트러지면 영하 163도짜리 액체가스가 끓어오르면서 배 전체가 위험해집니다. 그러니 이건 정밀함이 생명입니다. 머리카락 한 올 차이가 사고로 이어지는 세계입니다. 이 화물창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사실상 한국밖에 없습니다.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2025년 한 해 전 세계에서 발주된 LNG선 중에 한국이 무려 92%를 따냈습니다. 중국은 8%에 그쳤습니다. 쌓여있는 전 세계 LNG선 일감을 다 합쳐도 한국 비중이 70%를 훌쩍 넘습니다. 이건 그냥 잘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독점에 가까운 압도적 우위입니다. 그럼 중국은 왜 못 따라올까요? 가격은 중국이 더 싼데 말이죠. 여기서 한국 스스로의 뼈아픈 역사가 거꾸로 증거가 됩니다. 한국도 한때 이 기술을 자체 개발해서 KC-1이라는 한국형 화물창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시운전 도중 화물창 벽면 온도가 설계보다 떨어지는 결함, 이른바 콜드 스팟이 발견되면서 단 5달 만에 운항이 멈춰섰습니다. 결국 거액을 배상하는 사태까지 갔죠. 기술 강국 한국조차 이렇게 호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 영하 163도의 세계는 진입장벽이 살벌하게 높습니다. 선주 입장에서는 단돈 몇 푼 아끼겠다고 검증 안 된 조선소에 3,700억 원짜리 배를, 그것도 폭발 위험이 있는 가스를 싣는 배를 맡길 수가 없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열쇠는 자리, 즉 슬롯입니다. 한국 조선소가 아무리 잘 만들어도 공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걸 예약 꽉 찬 맛집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아무리 맛있어도 테이블이 10개뿐이면 손님이 100명 와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줄을 서야죠. 지금 한국 조선소가 딱 그 상황입니다. 2028년 인도분까지는 사실상 예약이 꽉 찼습니다. 2029년 자리도 절반 넘게 채워졌습니다. 조선소는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지금 주문하면 빨라야 2028년, 2029년에나 배를 받습니다. 카타르가 거제도 앞에 줄을 설 수밖에 없는 진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기술은 한국밖에 없는데
그 한국조차 자리가 다 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화려한 호황에는 잊으면 안 되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잠깐 시계를 10년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거제도는 원래 농사 짓고 고기 잡던 한적한 시골 섬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리가 놓이고 거대한 조선소 두 곳이 들어서면서 인구 30만을 바라보는 산업도시로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한때 이 두 조선소와 협력업체에서 일하던 사람만 직접 종사자 기준 8만 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그야말로 배 만들어 먹고 사는 도시였죠. 그런데 2015년 무렵 거대한 위기가 닥칩니다. 바다에 석유 시추 설비를 짓는 해안 플랜트 사업이 줄줄이 부실로 터지면서 대형 조선사들이 조단위 적자를 떠안았습니다. 발주 시장은 꽁꽁 얼어붙었고 정부는 고강도 구조조정에 들어갔습니다. 일감이 바닥나고 감원에 칼바람이 부자 노동자들은 하나둘 거제를 떠났습니다. 8만 명을 넘던 조선업 직접 종사자가 절반 이하로 쪼그라들었고 가족까지 더하면 최소 6만 명 이상이 거제를 등졌습니다. 인구 30만을 꿈꾸던 도시가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굳이 이 아픈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조선업은 본질적으로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밀물이 들어오면 한없이 좋아 보이지만 반드시 썰물도 옵니다. 지금의 호황을 이야기하면서 10년 전의 썰물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 기억은 잠시 뒤에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돈이 누구 주머니로 흘러가는지 지도를 그려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오는 건 당연히 국내 조선 3사입니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하나오션이죠. 한 척에 3,700억 원이 넘는 배를 그것도 자리가 없어서 골라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배값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한국 조선소가 받는 LNG선 가격은 국제기준 시세보다도 더 비싼 웃돈이 붙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의 승자가 또 있습니다. 바로 프랑스 회사 GTT입니다. 아까 그 화물창 기술, 멤브레인 방식의 설계 기술을 이 회사가 독점하고 있습니다. 한국 조선소는 LNG선을 한 척 만들 때마다 배값의 약 5%, 그러니까 척당 150억에서 170억 원에 달하는 기술료를 이 프랑스 회사에 꼬박꼬박 바칩니다. 남의 레시피로 장사하는 프랜차이즈 점주가 본사에 로열티를 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배가 많이 팔릴수록 프랑스가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버는 구조죠. 이 외에도 배에 들어가는 철판을 대는 철강회사, 미국의 가스기지대, 그리고 운임이 폭등한 유조선 선사대까지 이 호황의 수혜를 나눠 가집니다. 자, 그럼 앞으로 전망은 어떨까요? 여기서는 양쪽 견해를 균형 있게 펼쳐드리겠습니다. 낙관론, 즉 강세론을 펴는 쪽은 이렇게 봅니다. 지금은 10년 만에 다시 온 슈퍼사이클의 초입이다. 카타르가 추가로 70척까지 더 발주할 수 있고 미국 가스 수출이 늘면서 LNG선이 배척 더 필요할 수 있다. 그러니 실적 점점이 2028년을 넘어 2029년까지 늘어날 거다. 이런 시각입니다. 반면 신중론, 즉 약세론을 펴는 쪽은 이렇게 반박합니다. 전체 선박 발주는 추세적으로 보면 정점을 지나 내려오는 사이클이다. 카타르 물량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 그리고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 하나 있습니다. 톤마일이 늘어서 배가 바빠 보이는 건 사실 착시일 수 있다는 겁니다. 배들이 멀리 돌아다니느라 바빠 보일 뿐 정작 실어 나를 가스 자체는 카타르 사태로 줄었다는 거죠. 바쁜 것과 돈이 되는 것은 다르다는 경고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영상은 특정 회사 주식을 사라거나 팔라고 권하는 영상이 절대 아닙니다. 저는 그저 산업의 구조와 양쪽의 시각을 펼쳐 보여드릴 뿐이고 최종 판단과 그 책임은 오롯이 여러분의 몫입니다. 시장에는 늘 강세론과 약세론이 함께 존재한다는 것,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제 이 사안을 한국이라는 렌즈로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억지로 한국이 세계 1등이라고 우길 생각은 없습니다. 대신 진짜로 한국에만 해당되는 의미 있는 각도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환율입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500원 안팎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원화가 약한 수준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이 고환율의 원인 중 하나가 바로 같은 중동 사태입니다. 에너지를 비싸게 수입해야 하니 달러가 더 필요해지고 전쟁으로 불안하니 안전자산인 달러로 돈이 몰리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약한 원화가 조선소에는 묘하게 유리합니다. 배값은 달러로 받는데 그 달러를 원화로 바꾸면 더 많은 돈이 들어오니까요. 같은 바람인데 가스를 수입하는 우리 가게에는 역풍이고 배를 수출하는 조선소에는 순풍이 셈입니다. 하나의 사건이 누구에게는 독이 되고 누구에게는 약이 됩니다. 둘째, 에너지 안보입니다. 한국은 참 묘한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는 원유의 상당 부분을 중동에서, 그것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들여옵니다. 가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한국은 이 위기의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위기를 헤쳐나갈 배를 만드는 생산자이기도 합니다. 가스가 막혀서 고통받으면서 그 가스를 나를 배를 팔아서 돈을 버는 모순적인 두 얼굴을 동시에 가진 나라입니다.
실제로 한국 정부도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항로 확보를 위해 프랑스 같은 나라들과 협력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우리한테는 그냥 강 건너 불이 아니라 발등에 불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기술 종속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프랑스 GTTN에는 막대한 로열티, 이건 한국 조선업의 오래된 숙제입니다. 세계 시장의 90%를 장악하고도 정작 핵심 설계 기술은 남의 것을 빌려 쓰면서 매년 수천억 원을 갖다 바치는 구조니까요. 그래서 한국은 한국형 화물창 기술 독립에 다시 도전하고 있습니다. 한번 크게 실패했던 그 기술을 이번엔 제대로 국산화하려는 서력전이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이게 성공하느냐 마느냐가 호황의 과실을 온전히 우리가 챙기느냐를 가르는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자, 이쯤에서 찬물을 한 바가지 끼얹겠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냉정하게 봐야 할 그늘도 분명히 있습니다. 첫째, 한 바구니에 계란을 너무 많이 담았다는 우려입니다. 어느 환경연구단체는 한국 조선업이 돈 되는 LNG 선에만 도크와 기술을 집중하는 것이 오히려 성장에 독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사태가 똑똑히 보여줬듯이 중동 기목 하나만 막혀도 우리 산업 전체가 휘청일 수 있는 구조적 약점이 드러난 겁니다. 한 분야에 잘하는 게 다른 말로 하면 그 한 분야에만 운명을 건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둘째, 거제도의 역설입니다. 분명히 초호황이라는데 정작 거제 인구는 지금도 줄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거제 인구는 23만 명대로 호황이 무색하게 계속 감소세입니다. 물은 들어왔는데 정작 노를 저을 사람이 부족한 겁니다. 일손이 모자라서 빈자리를 외국인 노동자가 채우고 있습니다. 최근 조선업 신규 채용의 상당수, 한때는 80%가 넘는 인원이 외국인이었습니다. 거제 현장의 외국인 인력만 14,000명을 훌쩍 넘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지역 경제를 떠받치는 건 고마운 일이지만 내국인 청년은 떠나고 숙련 기술의 대를 잇기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걱정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호황의 온기가 정작 지역 구석구석까지는 다 퍼지지 못하고 있는 거죠. 셋째, 다시 사이클입니다. 아까 10년 전 이야기 기억하시죠? 지금 꽉 찬 일감도 2028년, 2029년이면 정점을 찍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2030년대에는 무엇으로 이 도크를 채울 것인가? 그리고 중국이 무섭게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 프랑스 GTT 회사가 이제는 중국 조선소와도 손을 잡고 화물창 사업을 키우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배를 수주한 나라는 척수 기준으로는 중국이었습니다. 한국이 영원히 90%를 지킨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방향은 분명히 맞습니다. 한국 조선업은 지금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강력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강한 위치가 곧 영원한 승리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원점처럼 보이는 집중이 사실은 약점일 수도 있고 호황의 끝에는 늘 다음 파도를 준비해야 하는 숙제가 남습니다. 방향은 맞지만 거리는 아직 멉니다. 자, 길었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가져가실 체크포인트 3가지를 딱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호르무즈와 카타르를 지켜보십시오. 이 사태가 언제, 얼마나 빨리 정상화되느냐가 모든 것의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입니다. 카타르가 가스 생산을 얼마나 빨리 회복하는지 그 속도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둘째, 다음 주문이 어디서 나오는지 보십시오. 카타르의 추가 발주, 그리고 미국 가스기지들의 투자 결정이 다음 일감의 물줄기입니다. 동시에 2029년, 2030년 자리가 얼마나 채워지는지를 보면 이 호황이 얼마나 더 길어질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셋째, 기술과 사람을 보십시오. 한국형 화물창 국산화가 성공하는지, 그리고 거제의 이송과 숙련 기술 문제가 풀리는지, 이 2가지가 이 호황이 반짝하고 끝날지 아니면 진짜 오래가는 힘이 될지를 결정합니다. 이 3가지만 머릿속에 넣어두셔도 앞으로 조선업 뉴스가 나올 때마다 남들과는 다른 깊이로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거제도 앞에 줄을 선 카타르라는 풍경 하나에 전쟁과 에너지와 환율과 기술이 이렇게 촘촘하게 얽혀 있다는 게 저는 볼 때마다 놀랍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과연 올해 안에 완전히 다시 열릴까요? 그리고 카타르의 추가 발주는 올해 안에 나올까요? 아니면 더 미뤄질까요? 여러분의 예측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시간이 좀 지난 뒤에 누구 말이 맞았는지 같이 확인해보면 정말 재미있을 겁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에게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 편에서는 세계 최강이라던 미국이 왜 자기 나라 조선소는 못 살리고 한국에 손을 내밀고 있는지 그 속사정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